제가 오늘 전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외 유학이라는 부분은 사실 많이들 접해보실 일도 없고 들어보실 일도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될 수 있는 제가 아는 만큼 전해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유학이랑 워킹홀리데이 혹은 이민 이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을 조금 혼동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부터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 유학이라고 생각을 하는 하는 경우에는 이제 학생 신분을 주로 의미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대학원생 혹은 어떤 경우는 학부생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학생 신분으로 해외를 가는 경우 유학이라고 부르고요. 워킹홀리데이나 이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의사 그 자체의 신분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 차이점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외국에서 한의사로 근무를 한다는 거는 미국의 경우 미국 한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주마다의 제도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게 되고 NCCAON이라는 제도 내에서 다루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개요만 설명을 드리면 교과 인증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한의대 학부를 다니면서 들은 실수들을 입력함으로써 이제 자격 요건이 된다는 걸 보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CNT나 CPR이라고 하는 클리니컬 테크닉이란 이런 자격증을 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NCCAOM에서 주관하는 저희 한국으로 따지자면 미국 한의사 국가고시를 치르시고 합격하셔야지 비로소 이제 미국에서 한의사로 활동하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받은 것 중에서는 미국에서 한의사로 활동하시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이런 질문들이 많으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학생 신분으로 간 거라서 이 질문은 여기 보시면 네이버 카페 한의사 NCCAON 준비 모임이라고 찾으시면 관련 내용을 더 상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로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학생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학생이 왜 한의사 활동을 할 수 없냐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학생은 F1이라고 불리는 학생 비자로 미국을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F1 비자의 자격 요건 중에 하나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한의사로서 어떤 의료기관에서 활동을 할 수는 없다는 점인데요. 물론 돌아갈 수 있는 경로가 있지만 그런 점들은 제가 다뤄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비자 관련돼서 차이점은 미국에서 한의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여한의사 선배님 이우경 원장님을 구글에서 검색해 주시면 블로그 찾아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알려드릴 내용은 제가 지나왔던 이제 내용들일 텐데요. 사실은 한의계는 공대나 다른 대학들에 대해서 유학이나 아니면 교환학생조차 프로그램이 잘 돼 있지 않고 찾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유학생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타임라인인데 저희는 접할 일이 없어서 잠깐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대표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세 가지 타임라인이 보통 이제 미국이나 다른 유럽, 한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들은 9월 가을 학기에 입학을 한다는 점. 그래서 그걸 맞춰서 타임라인을 결정하시고 유학 준비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장 탑스쿨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들은 보통 12월 1일에 원서 지원 마감이 되고요. 이거는 사실 9월 입학하는 걸 따져보면 9개월이나 전에 원서 접수를 해야 되네 라는 점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모든 나라들은 한국처럼 이렇게 빠릿빠릿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개월이나 전에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종 결정 학교는 4월 15일까지 결정해서 통보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준비할 점들도 저희는 주로 다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조금 표시를 해봤는데요. 혹시 진짜 유학에 나 좀 더 알아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페이지를 사진을 찍으시면 될 것 같고 주되게 필요한 성적들이나 자료들로는 토플, CV, 자기소개서, 추천서, 성적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나중에 질문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흥미로운 내용은 제가 유학을 감으로써 어떤 점들을 다룰 수 있었고 어떤 점들을 느껴왔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유학을 가고 싶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 홍보를 이제 드리자면 이건 저희 커리큘럼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선택 수강할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여기 강사진들을 보시면 UN에서 일하시는 분, 미국 보건복지부인 NIH에서 일하시는 분, WHO에서 일하시는 분, 그리고 각국의 보건복지부 장관님들이 직접 와서 매주 강연을 해주십니다. 이건 정말 한국에서는
한의대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대학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교수님들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 가장 핫하셨던 교수님께서는 2022년 노벨상을 타셨던 그룹에 계셨던 분이신데 저희 강연을 해주시고 그 다다음 날 노벨상을 타셨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졸업식 때 와주셨던 분들인데요. mRNA 백신 이번에 코로나를 타파할 수 있었던 큰 무기죠. 그 백신 개발해 주셨던 분이랑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하는 크리스퍼는 모든 요즘 유전공학의 시초가 되고 있죠. 그리고 톰 행스도 와서 기조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대단한 분들께 배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꿈꿀 수 없었던 분들께 직접 가서 묻고 대답 듣고 이런 식으로 커넥션을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사실 유학을 가지 않았으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보스턴의 하버드에 유학을 감으로써 더 장점이 있었던 건 하버드 바로 옆에는 이제 MIT가 있고 이 외에도 버클리나 되게 유명한 대학들이 많은 게 보스턴이라는 동네예요. 그래서 보스턴 유학의 경우에는 MIT 교차 수강으로 더 많은 교수님들과 더 많은 연구진들과 접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사실은 저희가 배우는 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제가 정말 신기했던 점은 정말 세계 각국에서 친구들이 오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저희에게 기조연설을 해주셨던 UN, WHO 이런 곳들에 일하는 일원들이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내 친구들도 그런 사람이 되고 내 동기들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게 정말 멋있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하버드 같은 경우에 특히 다이버시티를 중요하게 하는 학교라서 거의 30% 이상의 학생들이 세계 각국에서 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퍼져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재밌는 것들이 있었죠. 사실 해외 생활 자체만 해도 많은 분들에게 매력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교환학생이나 저희는 교환학생을 하거나 길게 해외에서 활동할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1년 혹은 더 긴 시간 동안 해외에서 공부뿐만이 아니라 그 문화를 경험한다는 것만으로도 모두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할로윈 파티 정말 흥미롭게 진행이 되고 이 외에도 한국에서는 사실 할 수 없는 파티들이나 아니면 콘서트 같은 것도 미국에서는 훨씬 더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너무 노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이 외에도 미국 유학의 경우에는 여행 가기는 정말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빨간 점들이 제가 다녔던 곳, 까만 점들은 제가 아직 못 가본 곳들인데 사실은 미국에서의 학업이라는 것은 QOL을 정말 중시하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도 항상 너의 라이프는 잘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세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께 나의 삶의 질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나에게 이 정도의 방학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러면 언제든 오케이를 해주시고, 그런 경우에 이제 다녀보았던 것이 저는 스키 트립을 많이 갔었고 하이킹도 많이 가고 이런 식으로 미국 각지를 탐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유학생으로서 더더욱 좋았던 점은 사실 되게 대다수의 의료계 큰 학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열린다는 점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열리는 학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정말 한두 시간의 비행기만 타더라도 금방금방 갈 수가 있고, 더더욱이 만약에 유학생의 신분이시라면 학교에서 모든 자금을 대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SAR이라고 하는 Society of Acupuncture Research는 미국에 있는 친구 학회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도 한국 학교에서 하버드에서 이제 지원금을 전부 대주시고 뉴욕에 있는 학회를 가서 참가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요. 이 외에도 시카고에서 열리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시카고에서 열리는 학회 등도 모든 비행기편, 숙박편 등을 학교에서 대주신다는 게 유학생으로서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외에 제가 사실 유학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연구 환경 때문인데요. 조금 날카로운 부분일 수 있지만 한국 NIH와 미국 NIH 예산을 비교하면 거의 300배가 넘는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거의 모든 금액을 R&D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R&D에 투자를 하는 거라는
결국에는 학교들에게 투자가 된다는 점인데, 특히 하버드는 1등으로 54조에 육박하는 지원금을 매년 받고 있고, 이 금액의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서 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의 거의 반에 가까운 금액을 하버드라는 학교 하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학생이 된다면 비록 내가 그 유학 비용 투이션을 내기는 하지만 결국 이 많은 큰 돈을 내가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 권리까지 쟁취하게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점을 그럼 여기 한의학을 어떻게 접목했느냐를 조금만 보여드리면, 저는 체질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체질을 가려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그 음식을 가림으로 인해서 실제로 많은 질환이 치료되는 것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프리시전 뉴트리션, 프리시전 메디슨이라는 점과 체질학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프리시전 뉴트리션의 개념에서 이 각각의 사람에게 맞춤 시기를 할 수 있는 점을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기 위해 하버드에 가게 되었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음식을 먹을 때 사람에게 염증에게 미치는 영향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보여드리면 만약에 마이크로바이옴 A가 있는 경우에는 생선을 많이 먹을수록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는 경우에는 먹어도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따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 물론 각각의 분야에서 너무나 좋은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특히 저희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휴먼 지놈 프로젝트의 그 이후 버전인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를 하버드에서 주최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바이오 베이커리라고 부르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기법은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계속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 변화하는 툴을 만드는 랩에서 직접 배우면서 적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카고에 있는 학교에서 제가 직접 이런 자리에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제 연구를 소개할 수 있는 자리도 있었던 게 정말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힘든 점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 그리고 저희 고양이, 이렇게 가까웠던 사람들과 멀어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고, 특히 그 무엇보다도 한국 음식은 정말 너무너무 그리울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버드라는 곳은 저 말고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이에요. 모두가 자기 집에서 떨어져서 왔고, 심지어 그 미국에서 오는 애들도 거의 3-4시간 걸리는 비행기를 타고 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족에서 멀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을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는데, 요 위에 코미니티브 보시면은 학교에서 테라피 캣이라고 해서 매주 와서 친구들과 학생들과 놀아주면서 학생들의 정신적인 서포팅을 해주는 그런 시간들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코리안 푸드 데이 아니면 뭐 멕시칸 푸드 데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그 나라의 컬처를 서로 소개하면서 서로 친해지고 서로 서포팅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주셨던 질문들 중에 몇 가지만 추려보았는데요. 이 유학에 있어서 여한의사인 게 무엇이 장점이냐, 이건 정말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군대와 출국 문제가 저희는 전혀 걱정할 게 없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큰 장점이에요. 저는 그래서 더 많은 여한의사 후배님들께서도 외국으로 유학 진출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군대라는 거는 사실 이제 3년 혹은 짧으면 1년 반을 반드시 국가에 지어야 되는 남자 학생들이나 남자 한의사님들의 의무가 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사실상 출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비자가 나오지가 않고 유학생이 합격이 되어도 유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물론 그 점도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저희 여한의사에서는 그런 장애물은 적어도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장점일 수도 있고 서로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보건대학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나 존스홉킨스의 경우 여성 학생들의 비율이 60% 이상이 되는 되게 여성 학생들이 많이 접근하는 분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개념이나 그런 활동을 여자 의사들이나 여한의사들이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실 수도 있고, 실제로 활동하기에 여성 친화적이기 때문에 다들 쉽게 접근하신다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여성 인권의 문제가 종종 이제 나타나고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계, 즉 아카데미아에서는 적어도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만큼 아무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라고 무언가 불리하거나 여자라고 장애물을 받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여학생들이 더 많다 보니까 활동하시기에는 쉬운 무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 바깥에서는 종종 이제 위험한 지역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건 단순히 여자라서 위험한 게 아니라 시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다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나 졸업 당시 고민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불과 1년 전이라서 엄청나게 생생하게 제가 여전히 기억하는 부분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대학원 원서 접수 기간이 12월에 마감이기 때문에 거의 그 병원 원서 접수 기간이랑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친구들은 병원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는 동안 저는 이제 대학원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가 모두가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뭐든지 조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고 그냥 천천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 자체로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병원, 로컬 연구 이런 것들을 정말 고민하다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를 일단 먼저 하자라는 생각에서 연구를 선택하게 됐고요. 사실 병원과 로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여쭤볼 것도 많고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많은데, 연구는 사실 없어서 그걸 결정하는 것 자체가 조금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혹시나 유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냥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려우신 거지, 막상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저는 유학에 있어서 또 막상 들어가 보면 유학도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막상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하루 종일 막 웹페이지 검색을 하고 있는데도 결국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몇 개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어려웠던 거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유학이라는 과정은 석사과정, 박사과정이 이렇게 있게 돼요. 그래서 석사과정은 또 MPH라는 좀 더 전문 석사 같은 느낌의 과정과 MSC라는 이학 석사 과정의 석사가 있는데요. 이런 트랙들이 있어서 MPH 같은 경우에는 보통 MPH를 파이널 디그리로 하고 PhD를 잘 안 한다는 점, 그리고 마스터 오브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PhD를 하기 전에 하나의 스태핑 스톤 같은 거라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유학 과정에서 어떤 트랙으로 내가 유학을 가고 싶은지 결정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 계시면 다시 질문 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그때 받았던 질문들인데, 그래도 여기 이제 회색으로 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너무 학교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서 말씀드리자면, 석사는 이제 돈을 많이 써야 되는 학위가 되고요. 박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탑스쿨에서는 전혀 등록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연간 5만 불 정도 받으면서 다니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석사, 박사 모두 장학금 지원이 만약에 합격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버드, 여러분이 존스홉킨스에 가신다면 장학금 주고 싶어하는 재단은 어디서든지 찾으실 수 있어요. 이건 찾는 노력의 문제이지 전혀 내가 모두 내 돈으로 가야 된다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제가 지금 스폰서 받고 있는 재단은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에서 저의 석사, 박사를 지원해 주시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해외 유학으로 어떤 진로들이 열리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실제 통계적으로 저희 과를 졸업한 선배님들께서 어떤 진로를 가시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기업체에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고 학계에 남으시는 분들 혹은 병원에서 연구를 계속 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영리 단체나 정부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국 여한의사 선배님들 몇 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카데믹이나 헬스케어에서 계시는 선배님으로는 김수련 선배님께서 계시고요. 비영리 단체나 거버먼트 쪽에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선배님으로는 김명선 선배님께서 계십니다. 두 분 다 여한의사 선배님들이셔서 만약에 관련 진로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 주시면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5번 질문은 사실 되게 딥한 질문이어서 제가 직접 더 면담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연구 분야 추천 같은 경우에는 저의 관점에서는 멀티오믹스 쪽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다 보면 외국에서 한의사의 입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학생 입장에서 한의사로 활동한 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한의사를 어떻게 적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여전히 한의학계에서도 고쳐나가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불과 얼마 전에 저희 학위증과 면허증에서 나오는 영어로 기재되는 학위명이 Korean Medical Doctor로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오리엔탈 메디컬 닥터였거든요. 근데 오리엔탈 메디컬 닥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석사 신분에 준하지밖에 않는 학위로서 한국의 한의사 학위와는 되게 다른 차원의 학위라고 보셔야 해요. 그래서 오리엔탈 메디컬 닥터라고 쓰는 거는 반드시 지양해 주셔야 되고 특히 아큐펑처리스트는 한국에서 친구사를 설명할 때와 같이 조금 지양하셔야 되는 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로 사용되는 표기는 한의사협회에서 바꿔주신 KMD, Korean Medical Doctor 표기를 주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 혹은 MD of Korean Medical Medicine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한의사의 지위에 맞는 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한의사로 일하는 것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건 많진 않아서 수치를 가져온 것을 보시면 평균 연봉은 74,865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한국과의 차이점은 미국 한의사의 경우에는 개인보험 위주로 활동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점은 이제 침체료를 했을 때 보통 받는 금액이 $100 정도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위아래로 된다고 듣고 있는데 저도 학생으로만 활동을 해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네요.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제가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조금 정리는 해봤는데 시간이 아마 되나요? 질문 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넘어가나요? 네네. 그러면 이 중에서 나중에 질문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